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이게 강평을 하는, 그가 2학기에 민사법 실무 2가 개설돼요, 그죠? 우리 학교는 올해부터 민사법 실무 2를 3학점으로 바꾸고, 그다음 필수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필수예요. 전공 필수가 돼요. 3학점으로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듣고 졸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가 이 강평하는 내용을 잘 들으면은 이제 그 민사법 실무위는 뭐 하는 겁니까? 민사법 실무위는 원래 우리가 그 민사법 실무 교수들이 이 강의를 민사법 실무 1과 2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민사법 실무 1은 이게 총론적 접근법으로 그걸 가르치기로 어떻게 법문서를 작성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어요. 법문서 작성에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소장이니까 소장을 어떻게 작성한다. 형식적 기재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어떻게 한다. 그다음 답변서 형식적 기재사항,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답변 취지와 답변 원인을 기재한다. 이런 것들을 쭉 배웠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민사법 실무 2에서는 이거를 실제 적용해서 모의 기록을 대상으로 실제 써보고 거기다가 첨삭 지도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왜 민사법 실무 1 이게 더 중요한데 원래 이렇게 어떤 거든지 이렇게 좀 배우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민사법 실무 1을 필수로 하고 민사법 실무 1을 필수로 안 했습니까? 그게 우리 학교의 약간 전략적 선택이에요. 우리 학교가 민사법 실무 이게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뭐 민사재판 실무를 듣는다든지 등 하면서 민사법 이게 사실 실무를 바로 변호사 시험과 직결되는 이걸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100명 졸업하는데 전체 민사법 실무 교수 강좌를 다 들은 사람이 민사법 실무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0%가 안 돼요. 근데 민사법 실무 2를 듣는 사람은 더 적어갖고 3학년 1학기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변호사 시험 성적 저조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바꾸어서 민사법 실무 1, 2 중에 어느 하나를 필수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민사법 실무 1을 필수로 하면은 틀림없이 민사법 실무 1도 다 들을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사법 실무 1을 공부 안 하고 갑자기 민사법 실무 2에 와가지고 바로 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민사법 실무 1과 2를 다 들으라는 입장에서 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이번에 민사법 실무 1을 안 들은 사람은 민사법 실무 2를 2학기에 들을 때 그냥 고전하게 될 것이고, 또 오늘 여기 이제 나와서 이 강평하는 이거를 쓰고 나서 강평을 하는 걸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앞으로 다시 이런 기록을 쓸 때 어떤 입장으로 해야 될 거나 이걸 잘 알 수 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난 4가지 기록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나온 제10회 양수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문제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한번 풀어봐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2개 중에서 나오면은 그래서 소장 쓰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더구나 이제 이거는 양수검 딱 하나가 이렇게 쟁점이니까 이게 조금 소홀히 한 이런 경향도 좀 있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양수검에 관한 쟁점으로서 거의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이죠. 굉장히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분석한 결과를 갖고 있으면은 양수검에 관해서 나오는 글을 이렇게 다 대부분 알 수 있다.
어, 보통 원고 측 이게 입장에서 주장을 하게 될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7단계 권리 분석법이라고 했는데 피고 측 입장에서 분석할 때는 거기에 2단계를 더 포함시켜야 된다. 그걸 오늘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9단계 권리 분석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변호사 시험에 3회 때 청구 취지를 한번 써보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답변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에 따라서 소장을 쓴 입장이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답변서를 쓰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이럴 때 어떻게 분석의 틀이 이동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원고일 때는 청구 원인 사실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피고니까 이 청구 사실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좀 추가되는데 이 부분을 잘 이제 항상 이 권리 분석과 법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이 2개가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접근법이다. 우선 분쟁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거 할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검토할 거냐. 짧은 시간에 3시간 내에 약 1시간 정도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2시간을 써야 될 텐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의 모든 문건은 내가 그냥 기록을 처음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모범 답안을 보고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범 답안을 어떻게 입수해서 한번 맞춰보면은 그 중에 빠진 쟁점이 있으면은 좀 첨가에 넣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쓸 때 항상 이런 자세로 써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꾸 업데이트가 된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받아들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분쟁이 뭔가를 봐야 된다 했어요. 분쟁. 그 분쟁은 그러니까 이 기록이 잘 훈련된 법조인들이 만든 기록이다 보니까 상담일지의 맨 마지막에 의뢰인의 희망사항이라는 난을 두어서 거기에 반드시 분쟁 내용의 대부분을 요약해 놨어요. 전체를 요약해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을 요약해 뒀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기록을 딱 보면은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뭔지를 제일 먼저 읽어라. 그 다음으로 이제 상담일지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의뢰인의 희망사항 이러면은 읽고 나서 이 분쟁이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되어서 권리 침해인지 약정 불이행인지 또는 구제 수단이 뭐여서 구체적인 소송 유형이 뭐일 거다라는 이 생각이 불현듯 확 떠오르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 상당히 고수의 단계로 올라간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담일지를 쭉 읽어보라. 상담일지가 원래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잘 정리된 상담일지가 없다 그랬어요. 당사자가 그런 것을 가져올 리가 없고, 여러분들이 당사자의 면담하면서 적을 때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게 이제 상담일지인데, 그때 간략하게 당사자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메모해 두었을 뿐이지 이렇게 잘 정리된 상담일지가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게 시험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시험 목적으로 이런 상담일지를 만들어 갖고 내는 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나는 반대인데, 나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된 상담일지를 만든다는 게 실제 변호사의 업무와 매우 유리된 이야기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서 줘버리는 게, 그럼 그 변호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그냥 이렇게 기회를 갖다가 없애는 건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변호사 시험이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일지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거는 출제를 하는 법률가들이 이게 그야말로 생각하고 절차 탁마해서 만든 문구들이라서 매우 잘된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담일지를 여러분들 기록을 작성할 때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우선 쫙 읽고 나서 의뢰인의 이게 희망사항이 상담일지의 내용에 비춰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파악한다. 그래서, 거칠게나마 이거는 이제 생각해봐야 돼. 상담일지를 다 읽은 후에, 이게 의뢰인의 희망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의 이 사고체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다 읽고 난 이후에도 이제 무슨 형태의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차분히 그 권리 분석의 7단계를 밟아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간 거칠게나마 보통은 여러분들이 소송 유형이 떠오를 거다, 이게 이제 내 생각이고, 안 떠오르면은 이제 어쨌든 떠올라도 안 떠올라도 그 7단계 권리 분석의 스텝을 밟아서 여러분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7단계 권리 분석을 표를 하나 위에 그 상담일지의 어떤 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원고 측 입장이면은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을 1, 2, 3, 4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모를 해놓을 수가 있어야 돼. 거기다가. 그리고 피고 측 입장이라면은 요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 하나, 1, 2, 3, 4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상대방 측에서 할 때는 이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답변. 그래서 그 답변 사항을 이렇게 쭉 정리해갖고 가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항변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상담일지에는 주로 잘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기는 한데 주일 상목행 중에 빠진 요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첨부 서류를 읽어가면서 상담일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메모에 삽입을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삽입을 이렇게 해두다 보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상담일지에는 요약 안 돼 있지만 의미가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예를 들자면 몇 페이지에 뭐를 참조해라, 메모를 간단하게 해놔두라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써야 될 경우에를 대비해서 상담일지의 요건 사실에 1, 2, 3, 4 이랬는데 1 요건에는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거기다가 기재를에다가 1이라고 적어놨고 2라고 적어놨고 3이라고 적어놨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쓸 때 빠뜨리지 않게 그런 사실관계를 이게 원래 정리한 표와 상담일지에 나열되어 있는 각 사실 사이에 관련을 이렇게 잘 지어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법문서 작성할 때는 그걸 보면서 쭉 어떻게 보면 뺏기듯이 쓰면서도 돼요. 뺏기듯이. 왜냐하면 상담일지 부분에서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린 결론이
희망사항을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4회 변호사 시험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장거래에게 원고가 양도받은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장거래에 대해서 인도받음과 동시에 양수받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를 청구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집행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조영만이 장거래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 판결문 자체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결정된다. 근데 이게 소장은 가급적이면은 자체로서 그 소장만 확정 판명만 받고 모든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다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조영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 장거래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이 든다.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이제 좀 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목표가 뭐냐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완벽하게 달성해주는 청구를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죠? 목표니까 그걸 달성하는 것을 내가 혹시 그 희망을 달성하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빠뜨린 게 있는가 이걸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검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다. 그게 완성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여러분들이 1, 2, 3, 4 해놓은 그 사실관계를 그냥 갖다 놔 막 뺏겨 쓰면 돼요. 그러니까 된다. 소송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 들어오기 전에 기록의 사실관계를 약간 읽어보고 왔는지, 원래 이제 내가 이 강평을 할 때는 사실 와서 수업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한번 써봤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작잖아요. 그죠? 짧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설명 못하고, 이게 마치 메뚜기가 쟁점 위주로 이렇게 점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여러분 다 커버할 수 있게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 하는데, 민사법 실무 일을 들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그러면 뭐냐. 여기서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간단한데, 그러니까 채권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 그 채권 양도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이유로 지금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의 통지를 했다. 이게 채권 관계가 굉장히 좀 심플해요. 내용은 심플하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체결, 채권 양도 통지, 양도 및 그 통지, 그리고 가압류, 그리고 일부 공제 사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면은, 보통 이게 내가 그거를 하는데, 기록을 하여간 이 민사법 실무 교재에다가 다 이게 첨부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게 사실관계 또는 메모라는 것을 요약해서 일부 넣어놔요. 그죠?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기록을 원래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이게 할 때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게 돼요. 상담일지만큼 이렇게 정교하게 작성하지는 않지만,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들으면서 이렇게 과거에 이야기했던 걸 다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니까 그걸 메모를 해놨게 되는데,
그 매물을 하는 게 이게 이 사실관계 정리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이 사건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그 임대차 계약은 이 원고와 이얼선 사이에 2008년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 임차 보증금, 월 차임은 200만 원, 임차 기간은 2년으로 정해서 임대했고, 그리고 그 2009년 8월 28일 날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는데 그 양도 사실은 2010년 1월 11일 날 되었다. 왜 이렇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사실이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나중에 검토할 것처럼 이게 양도를 처음 해보니까 송달이 불능되어서 전화로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된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양도 통지를 했는데 현 사실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채권 양도 통지는 2010년 1월 12일 날 그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해서 1월 14일 날 피고 측에 송달이 되었다고 됐는데, 그거 여기 가압류는 그러니까 서서울 농업협동조합과 신촌새마을금고가 가압류를 했는데, 원래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두 번 나오면은 결론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이게 기록을 구성하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항상 똑같은 걸 그거 두 개로 해놨지는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는 서울농협은 2010년 1월 14일 이전에 송달된 거. 그러니까 2009년 10월 19일 날 송달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서울의 가압류가 먼저 있고 다음에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민법 채권양도 편을 배우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죠? 채권양도가 채무자에게도 대항해야 되지만 제3자에게도 대항해야 될 때, 이때 송달의 전후를 가지고 따진다. 그리고 신촌새마을금고는 그가 1월 14일 이후 1월 15일 날 송달이 됐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유효하면은 신촌새마을금고는 이게 가압류는 그가 그 채권 양도의 통지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근데 채권 양도의 통지가 그가 효력이 없거나 무효라면은 이게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전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 이 사건에서 좀 어느 정도 이야기다. 그리고 그 수리비, 그리고 미지급 임료 등 공제는 여러분들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정도가 이 사실관계이다. 근데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7단계 권리 분석이라든지 9단계 권리 분석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의뢰인의 희망사항으로 대별되는 분쟁이 뭐냐. 이 사건에서는 채권 양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임대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나를 보호해달라. 하여간 양도된 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그 희망사항을 어떻게 달성해 줘야 되는가. 이걸 이제 분쟁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여간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든지 채권 양도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쟁 내용,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되고, 이때 이제 반드시 원고의 청구 원인은 그러면 나에게 대해서 그 약정 불이행이라고 해서 주장하는지
권리 침해라고 해서 주장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라는 거하고 그거를 양도받았다 하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라는 부분도 약정에 기한 거죠. 약정.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그리고 양도의 것도 약정이라고 하죠. 양도 계약, 양도 약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그러니까 약정에 관련된 거다. 약정에 관련된 그 청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정 불이행 또는 약정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구제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거는 아주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강제행 청구,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 청구, 급부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서 원고는 네가 채무불이행을 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게 아니고 원고는 분명히 임차보증금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강제행 청구라고 했어요. 강제행 청구.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구제수단이 여러분들이 법문서를 작성할 때는 요 앞에 약정불이행 그리고 권리침해냐 또는 이 구제수단 중에서 강제행 청구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냐 급부부당이 등 반환 청구냐 하는 것을 직접 활용해서 임대차 보증 그러니까 법문서를 작성하는 그는 않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뭐가 가능하냐? 소송 유형을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해야 될 때 말소를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소를 구해야 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그런지 모르고 막 여러분들이 청구 원인, 그러니까 소송 유형 상태 단계에서 막 이렇게 분석해 나가다 보면은 이거의 본질을 모른다. 본질을 몰라서 이게 자꾸 엉터리 분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두 개를 꼭 생략하지 말고 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강제행 청구 중에서 그 중에 임대차 계약의 약정 내용대로 강제행 청구는 그거거든요. 임대차 계약의 약정대로 네가 이행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약정이라는 게 명시적 약정만이 아니라 각종 이게 우리 채권 강론에 있는 디폴트 룰, 임의 규정, 디폴트 룰이라는 것에 나와 있는 각종 약정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행하라 하는 게 강제행 청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구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구나. 그럼 너무 간단해. 이제 그때부터는 요건사실 했잖아요. 요건사실 1. 임차보증금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래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달라고 할 때는 약정 뚝 끝이라 했어요. 약정대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환 청구를 구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돈을 줬다는 거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그걸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환을 구하는 게 몇 개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반환을 구하는 건 그 두 개가 더 추가된다. 보통 약정은 약정 뚜기를 했다. 강제행을 구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요건사실이야. 그리고 양수금이니까 추가적으로 중첩적으로 양도계약과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구하니까 통지,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두 가지 사실이 추가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상담일지 위에다가 약정 불이행, 강제행 청구, 요건사실 1, 2, 3, 4, 5까지 딱 정리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상담일지에 1, 2, 3, 4, 5가 어떠한 사실에 해당되는지 1, 2, 3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걸 들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청구 원인
소장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1, 2, 3, 4, 5 각 요건 사실에 대해서 피고의 입장이 뭐냐는 것을, 그 1에 대해서는 부인, 2에 대해서는 인정, 그러니까 자백, 뭐 인정, 성립 인정, 뭐 이런 걸 적어놔라고. 태도를 적으라고 그래요. 태도를. 각각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옆에다가 태도를 메모해 놔라고. 여러분들이 피고의 입장에서 지금 피고의 그걸 하고 있어.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부인할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맞다 그랬잖아. 임대차 계약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백.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임차목적물을 반환했다. 이거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인정. 근데 무엇을 부인하느냐? 채권 양도 통지.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 통지. 채권 양도 계약. 두 사람 사이에는 채권 양도 계약을 했다. 이것도 부인하지 않는 거죠. 너희들끼리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게. 했는지 모르겠다. 부지지, 부지. 나는 모른다. 부지.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하여간 쟁점이 아니다. 오직 통지가 문제다. 이제 이게 딱 되면 통지에 대해서 태도가 뭐냐? 그거는 항변이 아니에요. 태도를 부인하는, 도달 안 했다. 도달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인하는 거야. 네가 입증 책임이 있어. 이거예요. 네가 입증 책임인데 나는 네가 입증 책임이 있어. 내가 도달했다는 것을 네가 입증해라는데 근데 이제 없다. 그런데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말을 오히려라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인 이 분석하는 그게 되어 있어야 모든 사건이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 쪽 입장에서 내가 딱 항변,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항변 사유. 여기 추가적인 항변 사유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공제. 그리고 가압류가 이래 있으니까, 가압류가, 예를 들자면은, 가압류의 통지를 받았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우선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게 쭉 쓰는 거다. 나머지는 항변, 항변을 이렇게 쓰는 거다. 근데 하여간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서 답변을 생각하고 다음에 추가적인 항변을 분석해내는 게 다음 단계예요. 요게 답변서에 그대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요것이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요걸 쓰기 위해서 지금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여기서 이제 보통 끝나는데, 실무에서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전부 상대방에서 네 주장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할 때 반박할 내용도 포함시켜서 하라. 원래는 실무상으로 그냥 기다리고, 근데 내가 이렇게 이런 태도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나면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할 것인지 기다렸다가 그게 다시 이제 재반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해보라고 하니 이제 다음에 내 항변을 딱 정리해놓고 나서 다음에 재항변. 내가 하는 항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태도에 대해서 저쪽에 다시 하는 이야기가 뭐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항변에 대해서 저기에 답변이 있을 거고, 답변이 있을 거고, 또 재항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변과 재항변이 뭔지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각각 해주라. 그 반박까지 딱 하는 게 9단계, 2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재항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게 더 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9단계 정도 된다. 그래서 여기 원래 소장을 쓰거나 원고 측의 준비 서면을 쓸 때는 청구 원인에 딱 맞춰졌다가 여기에 항변에 재반박 요까지를 생각하다가 이제 이게 한 클릭 이동하는 거야. 이제 항변, 답변을 쫙 이게 내가 생각해서 그게 재항변, 거기에 대한 반박. 여기 한 클릭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되어 있는 것을 9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피고 측에서는 그거 원고의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정해야 되고 그 태도 외에 추가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피고 측이 이렇게 주장하면은 원고 측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고 측이 주장하는 항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태도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항변 사유를 생각해야 된다. 그게 그거 이전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그거 답변서와 소장과 답변서는 어떻게 형식적으로 다르냐? 형식적으로 다르냐? 이걸 이제 여러분 좀 더 명확해. 그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법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느냐, 절차가 진행되느냐. 먼저 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할 단계에는 법원은 아무런 추가적인 기록이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에 접수하면 그때 접수하는 공무원이 도장을 빵 찍고 번호를 적어. 그게 사건 번호야. 2015년 그러니까 1, 2, 3, 4, 5번째 접수된 거야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접수 공무원이 딱 접수할 때가 딱 찍고 접수대장에 등재하는 순간에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 사건명은 여러분들이 소장 작성할 때 양수검 뭐 이렇게 등 청구의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그대로 사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고 나면은 다음에 법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그 민원실에서 접수된 것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거 이제 쫙 정리하고 나면 뭐 일주일마다 모아가지고 수석부장이 사건을 배당해요. 사건을 배당하는 게 뭐 이렇게 수석부장이 그냥 이렇게 접수부름대로 막 이상하게 공을 돌려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당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아주 공정하게 한다 이렇게. 근데 중요 사건이 가끔씩 어느 특정 재판부에만 이렇게 배당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수석부장이 특별히 곰 빼가지고 그런 데다가 자꾸 넣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 법원의 공식 입장은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사건을 배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건이 그렇게 배당되고 나면 이제 그 재판부에 있는 실무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기록을 인수받아가.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그 실무관이 송달하는 거예요. 송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첨부되어 있는 소장 부본 그리고 응소 안내서 이게 송달이 되어가요. 그 송달을 할 때는 어떤 재판부라는 재판부 명이 나온다고. 여기는 민사 20부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왜 그런 걸 찍어갖고 내보냈냐면은 이제 그때 이후부터 접수되는 모든 문건은 우리 재판부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걸 민원인이 가가지고 그 재판부를 찾아가갖고 내면은 그거 적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종합민원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제출한다고. 그럼 접수받는 사람 막 접수받아가지고 이게 어느 재판부 거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그 관할 부분의 표시 이 부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0 민사부, 이거 민사부라는 말을 적어놔야 이걸 딱 접수한 접수공문은 그냥 이게 칸이 있어요. 이렇게. 칸에다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실무관이 이제 오전, 오후 한 번씩 들러가지고 그걸 들고 자기 재판부에 가져가. 자기 재판부 거니까. 가져가갖고 이 사람이 사건이 한 개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건을 300건, 500건 갖고 있잖아요. 자기 캐비넷에 이렇게 기록을 막 써놨어요. 500건을 다 덜출 보려면 어떻게 돼? 죽음만 있으니까 당사자 맞추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사건 번호를 적어줘야 그거를 해당 재판 자기는 어떤 형태로 이 실무관은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기록을 뭐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시 이거는 어디 거지 안 보고 거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에 사건 번호를 적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건 번호를 이게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해진다. 그 다음에 답변서를 적을 때 원래 그 소를 제기할 때 피고 측에서 대리인이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라는 건 뭐 거의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전에 티각태각하면서 합의하고자 합의하자. 근데 당사자끼리 막 이야기하면은 이상하니까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까 너도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렇게 우아하게 이제 소송을 분쟁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아주 이게 뭐죠? 고귀한 분들은 직접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우리 집 그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분하고 상의하세요. 그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 변호사가 와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담한 결과가 어떻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상담한 변호사 누가 될지 뭐 알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근데 그 경우도 그 변호인한테 그대로 맡길지 안 맡길지 피고 결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이 상상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은 어떻게 하냐. 이게 송달이 돼서 와요. 그래서 원고가 드디어 소송을 제기했네. 소송을 제기할 거는 약간 추측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저기가 계속 뭘 하거든. 그리고 막 소송 제기할 정도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송 제기할 정도면은 그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막 엄청 감정의 골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소송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와야 이제 비로소 소송 제기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좋겠냐 이래가지고 시간을 막 낭비해요. 사람들이 낭비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어느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받고 처음 상담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상담받고 또 여기 상담받고 여기 상담받아서 뭐 어느 변호사하고 진짜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 결정해갖고 이제 와갖고 내가 이제 이 답변서 쓰게 되잖아요. 근데 답변서 원래 그게 불변 기간이 이게 그거 아니고 이게 그냥 훈시 규정이라 해서 30일 이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이러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막 진행되다 보면은 그 시간을 얼마 안 남기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로 무변 기각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선임됐는데 그러니까 그 법원은 나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렇게 답변서에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번호 이거는 다 밑에 꼬리말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인쇄된 용지가 있어요. 그 인쇄된 용지에 자기 그 변호사 사무실은 항상 그런 용지를 이렇게 주문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할 때 소장이면 원고청이면 빨간 거, 피고청이면 파란 거로 이렇게 인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꼬리말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 기능은 안 하는데, 근데 보통은 우리 이 기록상으로는 그걸 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보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장은 그런 걸 안 쓰지만 답변서와 준비서면부터는 전문이라는 걸 써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 대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 대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등의 이게 전문을 쓰는데 이거는 아주 거의 기계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에 대한 답변, 관할 부분의 재판부 아까 표시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 차이점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당 부분에 잘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답변서 피고 측 입장에서 쓰는 걸 한번 해서 이런 형식적 차이점을 잘 한번 익숙하게 해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용적인 차이점이 주로 뭐냐? 내용적인 차이점은 이걸 하고 싶어요. 왜 소장을 쓰려면은 청구치지 빵빵하게 써야 되고, 그죠? 근데 답변서 쓰려면은 대개는 그러니까 답변 취지가 매우 간단해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청구, 원고 복수라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런 아주 정말 베리에이션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청구 취지를, 그러니까 소장을 쓰려면 청구 취지가 여러분들 다 배운 걸 쓰게 만드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답변서를 문제를 출제하겠냐. 그래서 답변서 출제가 지금까지 좀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왜 답변서를 하겠냐. 여기에는 여러분 내가 할 때 민사소송법 지식은 원래 뭐라 했어요? 차를 운전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운전 룰에 따라서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디에다가 다 내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섰습니다. 뭐 파란불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런 것은 소장에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운전을 잘못하면은 그 운전 잘못한 것을 지적해야 돼요. 이 지적하는 것이 대체로 본안전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피고 측 입장에서 법률적 문구를 쓰라고 하면은 이 본안전 항변을 물어보고 싶은, 우리 사건에서는 본안전 항변이 사유를 안 넣었지만 반드시 피고 측 입장에서 뭘 쓰라 하면은 절대 본안전 항변이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상대방이 어떤 민사소송법 위반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을까?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지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중에 잘 나오는 그 본안전 항변이 이러이러하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피고 측 입장에서 할 때는 이 본안전 항변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의 기록을나 진짜 시험을 봤는데 본안전 항변을 못 찾아냈다. 피고 측 입장에서 뭐 답변서 준비서 써놨는데 본안전 항변을 못 찾아냈다. 나 한 10점, 15점은 날라가구나. 아,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써야 돼.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원고 측에서는 청구 원인 사실의 요건 사실을 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전제로, 그에 대한 답변과 항변 사유로 쓰라고 했다. 그러면 청구 원인과 항변은 대체로 이렇게 전장이 어디냐 하면은 대개 청구 원인은 채권 강론에 있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그 계약 유형이거나 또는 물권법에 물권적 청구권 그 부분이거나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항변은 되게 채권 총칙, 채권 총칙 또는 민법 총칙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물어보게 된다. 그게 약간 포인트가 달라져요. 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채권 총칙, 민법 총칙의 지식을 이제 이때 써먹을 때가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변서 사건 번호를 반드시 정리했어요. 그죠? 2010년 가합 56789 이 사건명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건 번호는 쓰고 사건명은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쓰도록 한다. 사건명, 양수검, 원고, 김갑진 여기에 주소를 적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고에다가 이게 원고 대리인 표시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소장에 있으니까 법문서의 간단성을 위해서 이게 정보를 생략한다. 그냥 이름, 심지어 피고가 2명이면은, 그니까 피고 정보를 선임했으면은 그냥 박병배 외 2인, 박병배 외 1인,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다 하지도 않고. 그건 왜냐하면 이미 나와 있다. 법은 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적는다 했어요. 그죠? 이렇게 적는다 했다. 그리고
이게 전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리고 답변 취지 또는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답변 취지 이렇게 하기도 한다. 보통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여기서 베리에이션, 변화가 뭐냐면은 원고가 둘이면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원고의 청구가 양수금 또 손해배상 이렇게 객관적 병합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객관적 병합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게 기본적인 변화인데 어쨌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그래서 답변 취지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답변서를 준비 서면을 잘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원고에 부담을 한다. 이것도 매우 원고가 들으면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을 한다. 이 정도 변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은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집행을 불허한다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그냥 가집행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원래 가집행은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써낸다 했다. 근데 시험 목적으로는 안 쓰면 하여간 이게 감점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실무상으로 쓴다. 실무상으로도 쓰고 시험 목적으로도 써야 된다. 그런데 실무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가집행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을 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 원인. 이게 항상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대라면은 원래 주장의 요지를 요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 했다. 근데 이게 아주 그거야. 그럼 이걸 안 쓰면 어떻습니까? 원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 그 답변 내용을 포함 안 시켜놓으면 이게 답변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답변서는 항상 이걸 원고의 주장의 요지와 그 주장에 대한 답변,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일부 모범 답안에는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즉, 이거잖아요. 답변이라는 게 당사자가 아무런 부인 부지를 알지 않으면 다투지 않으면 의제자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민사소송법을 여러분 계속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지만 변론의 전체 취지로 다투었으면 다툰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론의 전 취지로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의제자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내 이야기를 잔뜩 해놔도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로 봐서 어떤 부분을 부인한 거라고 하면 답변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우는 입장에서는 주장의 요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답변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원고 청구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무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쓰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쓰느냐? 그거는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이 다 포함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니까요. 보통은 이제 상대방의 주장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상하고 예상 가능한 반박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라 하니까 그 예상하는 것이 요건 사실에 맞게 주장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조금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장의 요지를 했으니까 이 답변을 해놔야 돼요. 이 답변은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사실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요건 사실이 아까 5개라 그랬잖아요. 그 요건 사실 5개 중에서 내가 무엇은 인정하는지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어떤 사실은 인정합니다. 끝. 나머지는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의제자백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사실은 전부 부인합니다.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버릇처럼 자꾸 하는 뭐뭐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사실은 부인합니다. 이걸 버릇처럼 해야 된다. 우리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그리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거 그리고 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거 그리고 그 반환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맞다. 양도계약 체결한 거는 너희 둘 사이에 했는데 이거를 부지합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에는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냐 제일 강한 거는 그 양도 통지 이게 그런 사실이 없다 부인하는 게 주된 전장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변은 내가 주장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주장해 줘야 된다. 여기에 나 부분은 이거는 내가 그냥 써놓은 건데 이 부분은 이게 채점할 때 전혀 배점을 하지 않았어요. 배점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왜 있는 게 좋냐면 실무상으로 앞에 뒤에 여러 가지 이렇게 추가적인 주장을 이게 부인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그게 도대체 항변인지 어떤 요소에 어떻게 걸리는지 이거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앞에다 요약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체적인 취지를 주장하는 거다. 요약해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실무상으로 이렇게 판사가 이것만 딱 보고 딱 요약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뭐 좀 친절한 각종 서면이다. 네, 이 뒷부분은 하여간 있어도 없어도 하지만 실무상으로 이런 것을 적어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실무상은 이런 거 잘 안 적어요.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원래 통지가 미도달되었다. 도달하지 않았다. 이거를 그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부인한다, 요것만 해놨어요. 그죠? 나머지 사실, 이런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부인한다. 이렇게 해놔버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통지를 왜 부인하느냐? 그게 도달하지 않았다. 는 식으로 이렇게 부인하는 거다. 하는 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통지 방식 위반으로 인하여 대항력 부재로 인하여서 원고 청구를 한다. 그는 뭐냐면은 저기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양수인이 했다. 그러니까 그거 양도 통지 이걸 양도 통지를 양도인이 하고 양수인이 안 하면은 양도 통지가 무효 이렇게 법이 한 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랬어요. 대항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이야기 안 해놨어요. 그죠? 다만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 채무자가 그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통지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 원래 그 부인합니다 하고 하면 끝인데 그리고 나면 끝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쫙 써야 되는데 내가 아는 지식이 좀 더 있으니까 오히려 부분을 제가 여기 써주는 거야. 써주는데 그 오히려를 쓰려고 하니까 사실관계가 어땠다 하는 걸 여기다 쭉 쓰는 거야. 피고는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살다가 여기로 이사간 여기 왜 제일 먼저 나오냐 생각을 해보세요. 피고에게 서초구 방배동
1332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야. 거기로 보내야 되는데 네가 2009년 10월 28일 이후에 뭘 보내려면 여기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쓸 때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을 집어넣는가를 소송법이나 각종 이렇게 민법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네가 보내려면은 여기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가 보내려면 현재의 내 주소지로 보내야지. 이런 거는 이제 그거 법리 싸움인 거고, 사실관계 이야기할 때 네가 보내려면은 내 현재 주소지 여기로 보내야 된다. 현재 주소지가 요거다, 요거다. 이거 명시해 줘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니는 했느냐? 원고는 처음에 채권양도 통지서를 임대차 계약서에 피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1-3으로 보냈으나 반송되다. 이거 언제 했는지 기록사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언제 했는지는 안 나와 있다. 다만 채권 양도 통지가 2009년, 양도 계약이 2009년 8월 달에 했는데,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어느 쯤 했겠죠. 그죠?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 상하의 임대인척 전화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927-3857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 누군지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에게 우편물을 보내려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14 현대빌라 사무소로 붙이라는 안내를 받고 2010년 1월 10일 채권양도 통지서를 해당 주소로 우송하였다. 이게 사실이야. 그죠? 그런데 이 927-3857 전화번호는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친 것이다. 전화번호는 피고가 소의 현대주택 주식회사와 동업하여 신축 분양하였던 서울 성북구 동성동 소재 현대아트 빌리지 공사 현장 및 분양 사무소 전화번호였는데, 위 아트 현대아트 빌리지의 분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소의 현대주택 주식회사가 착신 통화 전환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의 회사 단독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4지상에 신축하고 있었던 현대아트 빌리지 공사 현장의 현장 및 분양 사무소에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우편을 배달하였던 우편 집배원은 2010년 1월 14일 문정동 위 주소에서 피고의 직원이라고 칭하는 소의 김태권으로부터 피고의 사무원이라는 말을 만연히 믿은 나머지 우편물 송달증에 무인을 받고 채권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등기 우편물을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누구를 통해서도 위 등기 우편물을 전달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의 김태권을 사무원으로 고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송달, 교부 송달 및 보충 송달, 이게 사무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보충 송달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렇게 쭉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사적, 자연적 사실을 쓰는 거다. 근데 이 사건은 실제로 원고 측에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죠? 아니, 임대차 계약서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거기에 있는 주소도 나와 있는데, 그거 이상 내가 의존해서 보내야 될 게 어떻게 있느냐. 억울해요. 그리고 전화해갖고 물어보니까 다 그래, 안내해서 했다. 한편, 당사자, 이렇게 피고는 어떤 경위든지, 물론 임대차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놨지만, 그 임대차 계약서가 나의 그 소송상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그렇게 이용될지 원래 상상하지 못했겠죠. 임대차 계약서에 자기가 뭐 주소 적고 뭐 임차인, 임대인 사이에 무슨 이렇게 전하고 알리고 뭐 하기 위해서 그 적어 넣는 거지, 이거를 소송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지 몰란 거야죠. 그런데 어쨌든 나는 아무도 못 받았다. 이런 거 두 개 사이에 이게
원래 아마 이 사건을 이렇게 이 사건의 원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거는 이 구체적인 사건을 이 문제 출제자가 판례가 있는 걸 보고 사실관계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사건에서 싸울 때 상당히 이런 경우에 원고도 억울하다, 피고도 소송상 권리가 침해됐다, 그 둘 사이에 법원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대체 누굴 보호해줘야 되냐. 뭐 치열하게 싸웠을 거라고. 싸우고 고민하고. 결론이 물론 이렇게 났지만, 그죠? 그러니까 피고 측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이러면 이긴다, 이렇게 하기 곤란할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렇게 났지만 결론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에 관련된 소송은 그거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다가 이렇게 보내보고 또 연락해보고 하는 거지, 그거 이렇게 안 될 때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원고는 전화를 하니까 아무 소리 없이 어디로 보내라 하니까 그냥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의심하면서 뭐 어떻게 저기 주민등록 등본을 일일이 떼봐야 되나. 요즘 주민등록 등본 떼려면 여러분들 그거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송달불능 이렇게 돼가지고 보정명이 나와야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송달불능도 아니고 뭐 송달되고 이랬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원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를 알아.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그럼 네가 이게 임대차 계약 쓸 때 네 주소를 쓰든지 아니면 다시 네 집 주소를 쓰든지 아니면 다시 전화번호라도 제대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건은 이렇게 해당 판결에서는 이게 피고 측이 승소했지만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트라이얼 되면은, 다시 소송이 된다면은, 글쎄, 꼭 피고가 승소한다? 이렇게 보기 힘든 내용. 나라도 정말 우리 개인정보 보호의 전체적인 체계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원고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다면은, 사정이 위와 같다면은 왜 채권양도 통지서는 피고에 도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양 통지서가 피고와 아무런 관련한 곳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에게 교부되어 피고가 이를 알 수 있었던 상태에 놓인 적도 없다. 그래서 피고가 이 경우에는 피고의 소송상 권리가 더, 원고가 구체적으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의무를 이게 더 추가적으로 부담하면서 원고의 소송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결정이 난 거다.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될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면 이제 이런 소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고의 곤란성, 피고의 그러면 소송상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렇게 만약 여기를 너무 추가적으로 많이 보호하게 되면은 원고는 확인할 의무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부담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사건을 막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하는 건데, 이게 나와 있는 이제 판결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룰링이 있었다 하는 걸 이제 알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양도 통지 방식 위반.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런 건데, 그죠? 이건 대리의 기본적인, 대리가 원래 본인이 갑이고, 그다음 대리인이 A고, 상대방이 을이라면은, 그죠? 갑과 을이, 갑과 을이 어떤, 이렇게,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있는데, 그걸 A가 대리하게 된다면, 항상 표시가, 그러니까, 통지인, 또는 매수인,
그래놓고 갑 해두고 여기다가 대리인 A 이렇게 표시해야 현명주의, 이게 현명주의라는 거예요. 현명주의인데 이 현명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표시해 놨을 때가 문제가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갑이라 이거 표시해 놨고 A가 대신 갑의 도장을 딱 찍었다. 이거는 대행이라 그랬어요, 그죠? 대행은 정확하게 대리의 갑이 A가 대리권이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따진다 했다. 앞에 요거는 만약에 A가 갑의 도장을 가져가서 갑의 도장으로 딱 찍었다. 대행이라 그랬어. 요거는 이렇게 본인 표시를 전혀 안 하고 대리인이 나와요. 우리 사건은 요거예요, 요거. 위임을 받았는데 표시를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민법 115조가 A가 한 법률행위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대리행위가 된다. 이게 민법 115조의 그거라고. 민법 115조는 밑에 있는 그 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이거 계속 알아야 돼요. 하나, 둘, 세 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 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선, 원고는 자신 명의로 2010년 1월 10일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즉, 요렇게 했다. 요거를 명시해 줘야 돼요. 요렇게 했다. 이걸 명시해 줘야 된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채권양도 통지서가 같은 달 14일 피고 측에 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이제 주장을 적는 경우가 드문데, 근데 통지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말하기가, 도달하는 것을 사실로 말하는 것은 피고는 지금 전체 논지가 14일 도달 안 했어요. 나 몰라요 하는 이야기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네가 그래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리고 제일 먼저 이야기할게요. 채권양도 통지서는 양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건의 경우는 양도인인 소위 이얼선이 아니라 양수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를 했으므로 양도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그런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이 뭘 주장할 거냐? 115조 단서를 주장할 거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죠. 채권양도 통지의 위임 사실 및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원고와 소의 이얼선 사이에 체결된 위 이 사건 양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은 이게 민법 406조인가 거기에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원고는 원고와 소의 이열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 제3조에 의하면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정수로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비록 원고가 그 대리행위를 하면서 대리자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면서 채권자는 통지 유효를 하지는 않고 지금 주장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예상 가능한 주장이니까. 근데 나는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실무에 나가서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으면은 진짜 코믹한 섬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너무 코믹한 이 답안을 쓰게 만들어요. 그걸 익숙해 가갖고 실무에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원래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 네가 알아서 하면은 내가 반박하는 거야. 안 하면은 이거 이야기해 놓으면은 그쪽에 주장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지? 코치하는 거야. 누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를 숨겨두고 있는 거지. 혹시 주장하면은 반드시 내 반박이 맞을지 알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면 내가 반박은 하겠지만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게 변호사 시험 기록형으로서는 이 권리 분석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알려고 하니까 그런 거 해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상한.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주장했다는 걸 가정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장하면 반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채권 양도 계약서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그런 이렇게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굳이 알 수 없는 건데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몰랐고 알 수 있었을 상태에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을 추가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게 그 115조를 보면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을 추가로 입증해야 된다. 이 사건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건은 안 나와 있다. 따라서 이열선사의 한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변하는 건데, 항변. 양도 금지 특약에서 이 선의, 그 다음에, 이 선의로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두 개가 다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지의 특약의 존재와 그러니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같은 항변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같은 항변의 요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요건은 사실이 된다. 그래서 원래 알았다 하는 거로 이게 입증을 잘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보통 중대한 과실 쪽에 의존한다. 사람의 심리를 그러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증거는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피고 수사 기록 중에서 어떤 기록이냐면은 옛날에 자백이 중요하니까 어느 시골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자기가 박순경이야. 근데 김순경이 1타하니 부인하고 이순경이 2타하니 부인하여 본직이 3타하니 자백함이 여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 어디에 가가지고 소를 훔친 사실이 있느냐? 예. 그래서 자백한 거야지. 근데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래요. 근데 지금의 거로 보면은 패서 자백을 받았다는 소리 아니야. 패가지고 그러니까 한자로 문구로 돼 있어서 그런데 때렸다. 1타. 그러니까 김순경이 때렸는데 때리니까 부인하는 거야. 이순경이 가서 또 때린 거야. 근데 또 부인한 거야. 내가 가서 한번 팍 때리니까
자백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 이렇게 자백 잘 받는다 뭐 이런 걸 막 써놓은 건데 그거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그거야죠. 그거 실제로 있었던 그 피사 신문조사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봤대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자백하고 막 해가지고 막 자백을 시켜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민사에서 누가 바보처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냐고 안 한다고 그러죠. 네가 입증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입증.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실 전부 부인합니다 해놓고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입증해야 되는 거죠. 입증해야 되면 안다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머릿속을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회로를 잘 점검해보면 안다. 이거 그 저장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몰랐단 말이야. 네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몰랐단 말이야. 이런 거거나 제가 알았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해갖고 내거나 또는 그 누가 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알았다고 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 증인이 있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하는데 대체로는 이렇게 중대한 과실과 비슷한 네가 이러이러한 있을 때도 몰랐단 말이야. 이러이러한 있을 때 몰랐단 말이야 하는 게 중대한 과실이야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 중 제6조에 이러이러한 계약정이 를 했습니다. 그 보니까 그렇다. 그런데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첨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의 열서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네가 받았지.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걸 들고 공정하러까지 갔다. 그 와중에 거기 한 장짜리 양도계약서 네 한 번도 안 읽어봤단 말이야. 이상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그런 취지야. 네가 그런데 이게 8개조밖에 안 되는데 한 장짜리고 8개조밖에 안 되는데 안 읽어봤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이나 사서증서의 인정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양도금지 특이하게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100도를 양보해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로부터 사서증서 인정 시까지 소의 일성과 함께 할 때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도 평이한 본 임대차 계약서를 한 번이나 읽어보았다면 곧 양도금지 특이하게 존재를 알 수 있을 텐데 이에 이르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앞부분에서 이제 부인과 전체 기각의 걸 하는데 이게 주의적으로 사실 주장되는 거고 나머지 뒤에 부분은 쪼개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이지 않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다 정리해 보면은 이게 일부 기각이나 전부 기각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게 이제 예비적으로 주장되는 부분인데 제일 처음 나와야 될 게 공제. 이거는 뭐 거의 자동적으로 공제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법리상으로 막 이렇게 장황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지급 임료가 얼마냐 쿨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인도받은다고 확인해 보니까 부주의력 훼손된 부분이 수리하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 보증금으로부터 위와 같은 미납 월 차임이나 이 사건 주택의 사용 시 입힌 손해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걸 합계해서 공제하면 1억 3천만이 남는다. 그 다음에 요 서서울 농협의 채권 가압류 이거는 그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우선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한다. 내용은 서서울 농협이 이러이러하게 가압류를 하여서 요게 반드시 이 일자 이게 2010년 1월 14일 그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하는 그 일자보다 앞이라는 사실을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그죠? 키포인트는 요 일자. 요 일자가 우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압류가 우선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채권의 확정일자부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 가압류 결정이 경합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이게 당사자의 이름이야. 근데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예요. 우리 사건의 피고는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고 채권 양도 통지의 경우에는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법률적인 자격이 표현이 달라져 있는데 그걸 아우르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통지, 채권 양도는 통지고 채권 가압류는 송달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선으로 그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할 것인데 서술농협의 채권 가압류 결정은 이때 송달되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여기다. 그래서 앞선다. 그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신존농협은 약간 가정적인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거는 이 부분이 있어야 이 부분. 만약에 제3항의 주장에 의하여 채권 양도 통지가 미도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채권 양도의 통지를 가름하고 하려고 할 때 이 신촌 금고의 경우가 우선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그냥 그 채권 양도 통지가 우선하면은 요 부분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말도 하지 않아야 돼요. 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신촌 금고의 그 채권 가압류를 송달받았는데 그거는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항변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답변서에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는데 나 요건 못하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형하고 기록형 차이가 그거예요. 사례형은 이건 하면 안 돼요 하는 것도 답안에 넣는 거야. 근데 기록형은 아니면은 아예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서 포함시킨다. 소의 신촌 금고는 2010년 2월 1일 서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3천만 원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고 그 가압류 결정이 15일, 그러니까 2월 15일 날 도착했다. 그러니까 1월 14일보다 한 달 하루가 뒤에 송달되어서 그 효력이 원래는 우선하지 못하는데 송달이 이렇게 미도달되어 소장법원 송달로 채권 양도를 가름할 경우에 그 경우에 한해서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결론 부분은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서 해놨는데 이것도 채청상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무상으로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부분이 포함시켜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입증방법 첨부서류, 일자, 그리고 서울중앙여왕부 20일 민사보, 부동산의 표시. 이 부동산의 표시는 이게 채점에 반영 안 했는데 원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 이걸 이제 좀 여러분이 한다. 질문 있어요?